오늘은 아우디의 쿠페형 플래그십 SUV인 Q8의 동생 버전이라 할 수 있는 Q5 스포트백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거의 대부분 남자는 BMW라고 하지만 현실이나 가슴속에 새긴 것은 벤츠라고 할 만큼 상당히 양분할로 되어 있고, 가격 대비 옵션과 편의성, 편리함 등을 생각한다면 그랜저부터 제네시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아우디 하면 독 3사 안에 겨우 껴주고 벤츠와 BMW보다 못한 폭스바겐에서 약간 더 고급진 버전? 그리고 제네시스와 견줄 만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작년 A6가 물도 새고 전자장비와 먹통 리콜 현상 때문에 이미지가 좀 많이 깎인 것 때문에 더욱 그런 듯 합니다. 하지만 아우디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행 감각이 BMW처럼 파고드는 스타일이나 벤츠 같은 스타일이 아니지만 국산차를 운행하다가 넘어가도 친숙한 어떤 편리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시사륜 모델이긴 하나 전륜을 기반으로 한 상시사륜 쿼트로를 고집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운전하기 친숙하다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독일차답지 않게 상당히 빠른 전자화라고 하죠. 터치 패널도 그렇고 신형 A6도 보면 풀 디지털 클러스터의 듀얼 터치 패널에 센터페시아, 그리고 기어 노브가 없어지는 추세임에도 전자식 기어 노브가 있어 손이 어색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친숙하면서도 혁신성 있게 하는 센스, 이런 느낌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점이네요. 여튼 헤드램프나 무빙 턴 시그널 등 각종 조명에 대해선 세계 시장에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그 역시 마음에 들고요. 돈이 차고 넘치면 좋겠지만 벤츠나 BMW 비해 약간 더 싸고 볼보보다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으며 무엇보다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된 애프터마켓이 마음에 들어서죠. 주행 감각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한계에서 더욱 잘 받쳐주고 코너링에서 F1처럼 돌아간다면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역설적으로 말해보자면 그만한 한계 상황까지 차를 몰아붙일 만큼 서킷을 제외한 운전을 할 곳이 있을까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 돈을 지불하고 지불한 만큼 개인이 만족을 한다면 그걸로 가장 나은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존재감이 약해졌다고 해서 제네시스와 비교를 하면서 제네시스가 더 앞서가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한다는 것에 놀랄 뿐이죠. Can you tell which is which? 제네시스, 좋은 차는 확실하지만 아직 아우디를 논하기 전에 렉서스도 아닌 혼다의 고급 버전인 아큐라를 먼저 제치고 나서 논하는 게 맞다고 보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네시스 GV70이 나온 후 계속 조선의 마칸이다, 아시아의 마칸이 나왔다 라고 하니 진짜로 라이벌이 포르쉐의 마칸으로 굳혀진 느낌이고, 사장 캐주얼이네. 다 똑같은 사장이에요. 당시 나름 독일차 중에서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칭했던 Q5가 지어져 버린 느낌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본 위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네시스 역시 쿠페형 SUV 즉 CUV를 내놓는다고 말한 만큼 아우디 Q5 스포트백과 다시 한번 후에 경쟁을 하겠는데요. 그런 아우디 Q5 스포트백이 Q5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경쟁 차종과 대비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BMW X6가 처음 SUV 쿠페를 선보인 후 2010년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유행이 퍼져나가 X4까지 성공 런칭을 했고, 벤츠도 이에 질세라 GLE 쿠페와 GLC 쿠페를 판매 중이죠.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우디도 이 파이 싸움에 합류했는데요. 플래그십 모델인 Q8을 시작으로 가장 경쟁이 심한 중형 SUV 라인에 Q5에도 쿠페 모델을 추가를 했죠. 쿠페 C가 아닌 스포트백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패스트백 디자인의 쿠페형 라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우디죠. Q5와 다른 점,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당연히 뒤쪽 리어 라인이 쿠페로 떨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2021년형 Q5와 정말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릴의 포인트가 좀 더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점, 테일램프 사이에 크롬 라인이 있는 점 또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장이 Q5보다 7mm가 더 길어진 이유, 바로 리어 하단 범퍼 라인이 달라졌기에 약간의 차이가 칩니다. 그 외에 전고와 전폭, 휠 베이스가 같죠. Q5는 듀얼 머플러가 존재하지만 스포트백에서는 크롬 라인의 덮은 부분도 다른 점입니다. 이런 디자인적 변화로 공기저항 기술을 낮췄는데요. Q5의 0.30CD에서 약간 더 낮아졌다고 아우디 측은 밝혔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CD가 낮아지면 무게로 따지면 약 40kg 정도의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으니 정말 최대로 줄여봐야 저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아우디 e-tron GT의 공기저항 계수가 0.25CD에 최상의 공기역학 디자인을 실현시켰죠. 포르쉐 전기차의 타이칸의 보급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튼 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는 차체 하부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프론트 윙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 독특한 형태의 주간주행 등 DRL의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매트릭스 LED 램프는 옵션으로 달립니다. 리어 램프엔 OLED를 한쪽에 3개씩 총 6개가 사용되었고요. 나머지 영역은 LED를 사용하여 조명 회사다운 빛을 냈죠. 실내 디자인은 부분 변경한 Q5와 동일하고요. 동일한 구성을 가졌지만 하나씩 설명할게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10.1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및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 뱅앤올ufsun 3D 사운드 시스템을 채용,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 아낌없이 사용하는 아우디인데 아쉬움이 묻어나죠. 특히 경쟁 차량보다 더 화려함을 자랑한 실내 부분, 시동을 걸면 숨겨져 있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올라와서 척 하고 선보이는 것과는 달리 10인치 중국산 태블릿처럼 생긴 게 덩그러니 달려있을 뿐이라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경쟁 차종인 X4의 반 디지털 클러스터나 항상 비슷해온 실내 센터페시아 부분에 비해서 세련미는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덩그러니 있는 태블릿 같은 모양의 GLC 쿠페와 비교해서는 벤츠 쪽이 훨씬 더 세련미가 넘치죠. 다만 가격 차이가 벤츠와는 1천만원 정도 혹은 그 이상 차이 나는 프로모션 금액까지 한다면 그보다 더 벌어지는 가격대까지 생각한다면 제네시스 GV70이 진짜 실내외 디자인 하나만큼은 기똥차게 나온 것이 맞긴 맞습니다. 솔직히 GV80의 실내보다 GV70의 실내가 더 완성도가 높은데 그 뭔가 부족한 이미지나 우물안 개구리식 프리미엄은 갈수록 나아지겠죠. 여튼 그래도 아우디의 최신 3세대 모듈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MI2 시스템보다 10배 더 강력한 프로세서를 사용하였고 디스플레이가 더 선명해지고 자연에 대한 포괄적인 음성인식과 빠른 경로 계획 및 5G 통신과 함께 교통상황 예측 등의 맵 로딩 진화를 보여주는 최신 시스템입니다. 아우디 차량의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하는 햅틱 피드백이 포함된 듀얼 스크린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 차량 전반에 걸친 거동 제어, 앞으로 다가올 아우디만의 증강현실 디스플레이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벤츠 신형 S클래스에도 달린 3D 혼합 증강현실 HUD 역시 삼성과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탑재하고요. 인공지능 학습형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 운전자 및 사용자 선호도를 파악해서 주행 스타일과 생체 기능을 관찰해 사용자 상태에 따라 이 설정이 조정이 됩니다. 이 삼성과 공동 개발한 온디맨드 디스플레이는 마치 8에서 10m 앞에 떠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기술로 인해 전방 가시거리를 70m 이상 확보, 메인 인포테인먼트나 디지털 클러스터에 있는 맵을 보기 위하여 시야의 틀어짐을 예방을 한다는 거죠. 이 최고 수준의 비전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것이 MIB3로 불리는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겁니다. 지금 당장 적용이 안 되더라도 왜 조립식 컴퓨터가 메인보드가 차세대 CPU와 램 및 SSD 업된 속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 먼저 못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신형 벤츠 S클래스의 리어 엑셀 시스템이 기본 장착이 아닌 인디오도 방식의 옵션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토부의 인증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있죠. 이상하게 아우디 역시 인증 문제로 지난 Q5 출시 후 바로 페이스리프트가 나왔기 때문에 할인율이 컸던 것 또한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의 역대급으로 놀랄만한 반전으로 초대형 증강현실 HUD와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적용하고 리어 엑셀 시스템까지 갖출 것이 예고된 와중에 이 인증이 순식간에 진행되고 나서야 공식적으로 고급 수입차가 내세우는 옵션을 인증해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워낙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못 파는 디젤 엔진 재고떨이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죠. 네, 반 이상은 맞고 약간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상하게 마력이나 토크가 전세대와 약간의 차이가 나던가 그런다면 수입차에 대한 인증이 길어지죠. 특히 가솔린의 정책은 미국식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디젤에 대한 환경 정책은 유럽식을 따라가기에 인증 절차 자체가 짧은 디젤 엔진을 우선 내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미국 차가 들어오면 가솔린 모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오고 디젤은 유럽 차량이 주로 먼저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다만 폭스바겐 그룹에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라인업 자체가 그렇게 수두룩한데 가솔린을 같이 인증 절차를 통해 시간차로 내놓는 것이 아닌 디젤 단일 모델부터 출시 후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때 가솔린이 출시가 되는 점 때문에 디젤 게이트를 경험하게 만든 장본인이라 그런지 더욱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이 존재하기에 극과 극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라는 거죠.
뭐 여튼 그래도 12.3인치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에 그 부드러운 동작이라고 할까요? 컴퓨터로 따지면 해상도도 높고 그러면서 그래픽카드가 통합된 GPU 성능이 뒷받침되면서 부드러운 프레임을 선사하기에 눈으로 보기에도 끊기는 맛이 아닌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연출한다, 뭐 이런 말이죠. 센터 패시아의 10.1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특징이라면 이런 MIB3의 업그레이드 덕분에 터치 시 빠른 반응 및 화면에서 자연스러운 필기를 인식, 바로 내비게이션이나 검색할 때 일일이 터치하면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음성인식 때문에 불편한 어떤 그런 단점을 필기 방식의 또 다른 옵션으로 제공했다는 점, 굳이 기어 노브 근처에 손가락으로 쓰는 모션이 아닌 좀 더 넓은 화면에 직접적인 정정식 필기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로 에어벤트가 있고요. 그 아래로 가로 한 줄의 무드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좀 금액대와 스포트백이라는 어떤 쿠페형 라인에 비한다면 무드등이 생각보다 좀 조촐하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2열 도어 캐치 뒷부분에도 짧게 들어가 있고요. 워낙 벤츠가 화려한 무드등을 보여주기에 뭐 그렇죠. 하지만 항상 말하듯이 특히 차는 이런 SUV나 CUV 라인은 특히나 더 내부를 밝게 비추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아무튼 A6를 보다가 보면 어라? 웬일로 공조 버튼을 위해서 아래로 누를 수 있도록 해줬네? 풀터치가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점은 A5를 기조로 만든 것이라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현재 모습 그대로도 무언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은 없죠. 오히려 풀터치의 단점이 아직까진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버튼 위 손가락만 얹어도 터치 방식을 지원하기에 반응을 한다는 점 참고바라고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에 무선 지원을 하고요. 그 아래로 전자식 기어 노브가 있는데 BMW의 세로형보다 가로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손을 거치하거나 그 자연스러운 포지션이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 아래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은 전동 틸트 및 텔레스코픽을 지원하고요. 1열 암레스트의 길이는 앞, 뒤로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별거 아니어 보여도 이게 좀 신체 비율이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편의성이 좀 높죠.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센터 콘솔 내부에서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어서 공간감에 대한 편의성이 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인 컵홀더에 냉장과 온장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한 점이 보이죠. 누군가 말하더군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옵션인데 이런 옵션 하나에 반해서 다른 거 안 보고 바로 사게 된다고 말이죠. 2열로 가면 벤츠, BMW보다 가격대 차이가 있으니 그나마 가장 차이가 덜 나는 제네시스 GV70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2열 거주성은 더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우디 Q5도 그렇고 스포트백도 그렇고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열 등받이 시트 뒤쪽에 있는 홀더 부분이 그물로 되어 있는 것은 GV70도 그렇고 Q5도 그렇고 이 가격대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경쟁 차종과 재원을 보면 휠베이스가 가장 짧습니다. 우선 아우디 Q5 스포트백 전장 4706mm, 전폭 1890mm, 전고 1660mm, 휠베이스 2820mm로 제네시스 GV70이 전장은 9mm가, 전폭은 20mm가 더 크고요. 전고는 30mm가 더 낮으며 휠베이스는 55mm가 더 깁니다. BMW X4와 비교해도 전폭은 같으나 휠베이스에서 44mm가 더 짧은 모습을 보이고요. 벤츠 GLC 쿠페보다도 55mm가 더 짧죠. 2열 리클라이닝 및 6대4 폴딩과 슬라이드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각도는 X3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알면 될 듯 합니다. 같은 베이스인 아우디 Q5보다 트렁크 용량에서도 40L가 줄어 510L를 마크하고요. 2열 폴딩 시 최대 트렁크 용량은 1480L이고요. 주행 안전 옵션은 정차부터 시작까지 지원하는 ACC, 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하고 차선 이탈 방지와 중앙 유지 보조 시스템 및 HUD, 그리고 전동 트렁크와 프리센스 시티 및 프리센스 프론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센스 시티는 차에 탑재된 센서와 카메라로 전방 상황을 감지, 필요시에 브레이크 요동을 통해 긴급 경고를 하고요.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까지 해주는 기능이고요. 프리센스 프론트는 앞 차와의 위험한 주행 상황의 감지 시 제동력의 35에서 60% 정도로 부분 제동이 가능한 기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얼마 전에 벤츠 안에서 ACC 기능을 켜고 시속 120km로 달리다가 긴급 제동이 안 돼서 뒤늦은 브레이킹으로 인해 전세버스랑 추돌한 E클래스 사고가 있었는데, 왜 제가 간간히 주행 안전 옵션들 얘기할 때 유로 NCAP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그 안에, 그 실험하는 키로수 안에서 제동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벤츠 매뉴얼도 그렇고 100%가 아닌 브레이킹 보조를 해준다 라고 써있다는 점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죠. 아우디도 마찬가지 80km에서 상황 재현 시 성공을 한 부분도 있지만 100km 이상에서는 실험 운전자가 직접 피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긴급제동은 웬만한 제조사 그냥 평균 시속 50에서 60km 이하 대부분 제대로 서는 부분을 말하는 거지, 이게 고속도로에서 제대로 해준다 ACC 기능도 각 제조사마다 정차까지 해주는 키로수 범위가 있어요. 잘 숙지해야 할 듯 하고요. Q5는 자동제동 속도가 시속 85km 이하라는 점, 경고는 보행자 경고는 85km, 그리고 자동차는 30에서 250km 사이에 경고를 알린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경고와 정차를 해주는 것은 달라요. 다시 Q5 스포트백으로 넘어오자면 서라운드 뷰 및 현대차로 따지면 교차로 추돌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Q5에도 있었던 아우디 커넥트 시스템은 차량 내부에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차와 운전자,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도어와 라이트의 원격 제어와 차량 찾기 및 알람 서비스, 그리고 긴급 통화와 출동 등의 다양한 안전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사운드 옵션 역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 6개 채널에 10개 스피커를 그리고 180W로 제공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 부분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해외에서는 이미 SQ5 스포트백까지 나온 상황이기에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국내 인증 완료된 아우디 Q5 스포트백 45 TFSI 쿼트로는 4기통의 1998cc 엔진에 265마력 그리고 37.7km에 5250에서 65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내고요. 무엇보다 디젤이 아닌 가솔린 엔진에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효율을 조금 더 향상시켜줍니다. 일전에 볼보 S90 영상에서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말해봤는데요. 볼보에 탑재된 가솔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달리 일반적인 12V입니다. 볼보의 S90 B6도 다뤄볼 예정이기에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볼보만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Q5 스포트백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이 45도 이상으로 예열이 된 경우에 소형 모터인 알터네이터 스타터가 작동해 오토 스탑 앤고 작동 시 보다 정숙한 출발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 소형 모터의 에너지가 엔진 에너지를 작게나마 보조해 줌으로써 효율을 향상시켰다고 하죠. 왜 48V가 아니고 12V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아우디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3.0L 엔진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 이유가 48V는 모터의 용량과 저항이 커서 2.0 엔진의 효율을 따졌을 때 낮은 전압에 시스템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적용하여 모터가 주행에 관여하지 않는 보조수단으로 쓰는 점 때문에 12V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하죠. 아우디 측에서요. 하지만 볼보 같은 경우 가솔린 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브를 적용,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감속 시에 4개의 실린더 중 2개는 멈추고 2개만 활동하게 되고요. 저속 시내 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2개의 실린더로만 작동하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48V 시스템에서 메꾸는 방식이라 아우디 측의 말이 그냥 고 배기량이 아니니 이 정도로 구색을 갖추고 스탑앤고나 정차에서 제가속 시에 부드러운 출발을 위해 엔진 폭발력보다 옆에서 살짝 보조해주는 정도이다 라고만 정의하는 듯하죠. 실제 효율성에서 의심을 풀만 하지만 아우디 측에서 실험한 결과 A6로 국내 도로 환경에서 직접 몰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주파한 결과 리터당 19km의 효율을 기록하였고요. 같은 조건에서 530i나 2300보다 높은 효율을 나타냈다고 사측에서 밝혔습니다. 12V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아우디 2.0 TFSI 엔진에 대비해서는 리터당 3km 이상의 효율 향상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경쟁차종인 X4 2.0 가솔린 싱글터보 엔진과 GLC 2.0 싱글터보 엔진의 연비 대비 복합 기준으로는 약 0.8km에서 1km 향상된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GV70 2.5L 터보 엔진 대비 리터당 2km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면 되고요. 고성능 모델인 SQ5 스포트백에는 V6 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349마력과 51.1km의 토크를 마크합니다. SQ5 스포트백은 전자식 어댑티브 가변 댐퍼가 기본 사용으로 탑재되며 옵션으로는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할 수 있게 했죠. 또한 가변식 기어비 시스템이 장착된 다이나믹 스티어링도 장착이 되고요. 추후 두 종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FSI-E 변형 버전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내에도 판매량을 보고 나서 추후 결정을 하겠지만 인증 문제 때문도 그렇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금년부터 지원되지 않기도 하고요. 더 높아진 가격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기에 출시 여부가 좀 불투명할 듯 합니다. Q5에 적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L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과 14.1kWh의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통해 합산 최고 출력 362마력과 51kg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순수 전기만으로 32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죠. 변속기는 자동 7단 변속기로 GV70의 자동 8단과 X4의 자동 8단, 그리고 벤츠 GLC 쿠페의 자동 9단 미션에 좀 못 미치는 단수를 보여주지만요, 각 단마다의 고회전 영역을 나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운전 습관에 따라 좀 호불호가 갈릴 듯 하고요. 전륜 서스펜션은 W10원, 후륜은 멀티링크라고 칭하는데, 이 서스펜션의 호칭에 대한 논란은 지난 트래버스 영상이나 도요타 라브4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듯 하고요. 항상 주제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이 있으니 맞춰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튼 5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했다는 것은 제네시스 G90에서도 이런 5링크 서스펜션 장착을 보여주는데 좋은 물성이죠. 아우디 Q5 스포트백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WV10 기반의 멀티링크라고 칭하는 게 맞을 듯 하고요. 아우디 쿼트로, 아우디 차량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버티고 이게 아니죠. 국토의 70%가 산에 해당하고 평균 1년에 110일 이상 눈이나 비, 최근 동남아의 스콜 현상 같은 우기성 날씨를 띠고 있는데, 전자식 상시 사륜이 아닌 기계식 상시 사륜을 제어하는 방식이라 유행하는 추세는 아니지만요, 이런 식의 상시 사륜 방식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방식이 있고 메이커가 있으니 이는 개인의 취향인 걸로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넘어가는 분들에게 Q5와 Q5 스포트백 쿼트로의 정보를 띄우자면, 흔히들 쿼트로라고 말하는 기계식 상시 사륜 방식과 달리 이제 울트라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새로운 타입의 쿼트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전과 같은 기계식 AWD 시스템은 맞지만요, 간단하게 말해 기존에는 전륜 최대 70인가 75%까지, 후륜에는 최대 85%까지의 주행 상황에 따라 동력 배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새로운 쿼트로 시스템은 전자제어 다판 클러치에 의해 최적의 토크 배분을 조정하고 굳이 4륜 주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 시에 뒤쪽 차축 부분에 배치된 디커플링 클러치에 의해 프로펠러 샤프트를 단절, 전륜으로만 구동을 합니다. 원래 아우디가 전 후륜에 4대6 비율의 상시 4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후륜 구동의 방식의 느낌을 많이 주려고 세팅을 0대100, 100대 0을 안 준 것과는 달리 노면이 마르고 시스템이 전륜으로 가도 된다고 판단을 하면 아예 전륜으로만 주행을 한다는 거죠. 주행 모드는 오프로드와 이피션시, 컴포트, 오토, 그리고 다이나믹, 인디비주얼로 총 6가지를 제공하고요. 내리막 경사로를 위한 HDC가 있고요. 현지 판매 가격이 6,700여만원 정도? 6,700에서 6,750만원 정도인데, 지난 Q5 같은 경우 프로모션 할인을 연말에 엄청나게 했죠. 스포트백은 2월 상품이 아닌 2021년식이지만 그래도 BMW X4의 프로모션 금액이 2021년식이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그보다 약간 더 상회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말을 줄이고 편집을 해도 오늘 좀 길어졌네요. 서론이 거의 한 페이지 분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론에는 함축하고 있는 주제가 있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체로 큰 편집이 안 들어가는 점 양해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 정보와 그 차량에 맞는 성격과 좋은 비교군을 택할지 항상 고민 중에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면서 이게 과연 끝하나 싶기도 하고 저도 지쳐가네요. 이메일이나 댓글로 원하시는 차량 적어주시는 분들의 정보를 다 제공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합하는 주제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광고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다면 그게 정말 길다면 긴 영상 편집을 하는 힘의 원동력이기에 꼭 부탁드리고요. 어느덧 1분기를 향해 가고 있네요. 다들 힘내시고 더 잘 되시고 아무 사고 없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